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 지니3를 공개했습니다. 이 지니3는 세계 최초로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범용 월드 모델로 텍스트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3차원 가상세계를 즉석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니3는 초당 24프레임, 720p의 화질로 수분간 일관된 3D 환경을 유지합니다. 사용자는 비가 오는 도시나 우주 기지를 입력해 세계를 만들고 날씨를 바꾸거나 사물을 추가하는 등 실시간 조작이 가능합니다. 전작 지니2가 수십 초 남짓의 시뮬레이션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큰 도약입니다. 특징은 자연스러운 표현력입니다. 고정된 3D 모델이나 물리 엔진 없이도 물 흐름과 빛 반사, 동물 움직임, 식물 성장 같은 현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합니다. 이 속에서 AI 에이전트는 탐험하고 행동하며 학습할 수 있습니다. 델미스 허사비스 딥마인드 CEO는 지니3를 AGI로 향한 신호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AGI는 사람 전체와 유사한 지적 범위를 가진 AI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AI 속의 AI가 세계를 창조한다며 월드 모델은 LLM의 답변을 실제 맥락에서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니3는 과거 장면을 기억해 시공간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단순한 그래픽이 아닌 기억을 가진 세계를 보여줍니다. 현재 지니3는 창고 환경에서 시마 에이전트, 즉 3D 가상 환경을 위한 범용 AI 에이전트를 훈련시켜 지게차에 접근하거나 쓰레기 압축기를 다루는 과제를 수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AI가 시행착오를 거치며 목표를 학습하는 과정을 반영합니다. 아직 한계도 있습니다. 행동 폭은 제한적이고 다중 에이전트 간 복잡한 상호작용은 초기 단계입니다. 장시간보다는 몇 분간의 시뮬레이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게임, 영화, 로봇 훈련 등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현재는 일부 연구자에게만 제공되지만 안정성과 윤리 검증을 거쳐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2016년 알파고가 바둑으로 충격을 안겨주었다면 이 지니3는 AI가 세계를 창조하며 학습하는 시대를 알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티베트 고원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산샤댐의 3배 규모인 초대형 댐 건설입니다. 리창 중국 총리는 이 사업을 세기의 프로젝트라 칭하며 지난주 직접 착공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댐은 인도 브라마푸트라강 상류이자 방글라데시 자무나강으로 이어지는 얄룽 창포강에 건설되며 5곳의 계단식 발전소에서 최대 70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는 폴란드 전체 발전 용량을 넘어서는 규모로 연간 3천억 킬로와트시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총 투자액은 230조 원에 달해 과거 산샤댐 건설비의 4배에 이르는 천문학적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미 태양광과 풍력에서 세계 1위를 달리는 중국이 왜 다시 수력에 집착하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에너지 확보를 넘어 도로와 철도 건설을 포함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경기 부양, 중공업 수요 확대라는 다층적 목적을 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실제로 매년 23조 원이 투입돼 2035년까지 이어지며 중국 GDP 성장률을 연평균 0.15%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지정학적 파장입니다. 얄룽 창포강은 히말라야를 관통해 인도와 방글라데시로 이어지는 국제 하천입니다. 1962년 중인 전쟁 당시 주요 전장이었고 지금도 국경 분쟁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인도는 중국의 댐이 물 부족을 유발하고 나아가 물 폭탄으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주권 범위 내 사업일 뿐 하류에는 악영향이 없다며 반박했지만 이미 메콩강 상류에 11개의 댐을 지어 동남아 국가들의 물 부족을 가중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인접국들은 중국의 전력 공급 제한에도 불구하고 의존과 불안 사이에서 복잡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이번 얄룽 창포 프로젝트는 중국의 에너지 전략을 넘어 주변국과의 갈등을 부를 새로운 물 패권 경쟁의 서막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이 세계 지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린란드보다 훨씬 큰 아프리카 대륙이 지도에서는 비슷한 크기로 보이는 왜곡을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학교와 정부, 기관에서 사용되는 지도는
1569년 네덜란드 지리학자 메르카토르가 만든 메르카토르 도법에 기반합니다. 이 방식은 대항해 시대 항해에 유리했지만 위도가 높은 지역은 실제보다 크게, 적도 부근은 작게 표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면적이 216만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그린란드가 아프리카와 비슷하게 보이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는 그린란드의 14배에 달하고 러시아의 1.8배, 미국, 중국, 인도, 유럽을 합쳐도 아프리카보다 작습니다. AU는 이러한 지도 왜곡이 단순한 지리상의 착시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위상을 축소하고 세계적 편견을 강화하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셀마 하다디 AU 집행위원회 부의장은 지도는 지리 정보가 아니라 사고방식을 형성한다며 10억 인구를 가진 아프리카가 축소돼 보이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AU는 2018년 개발된 이퀄어스 도법을 국제 표준으로 채택하자는 지도를 수정하라 캠페인에 공식 동참했습니다. 이 지도는 실제 면적을 최대한 정확히 반영해 아프리카의 크기를 올바르게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아프리카 노필터, 스피크업 아프리카 등 단체들이 주도하는 이 운동은 유엔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AU의 합류로 국제적 파급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모키 마쿠라 아프리카 노필터 사무총장은 현 지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허위 정보라며 아프리카의 진짜 크기를 보여주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실제 지구의 비율을 반영한 이퀄어스 지도를 받아들일지, 그 결과 세계의 시각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낙관주의자와 비관주의자의 뇌가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일본 고베대와 교토대 공동연구팀은 87명을 대상으로 미래 사건을 떠올리게 한 뒤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으로 뇌 활동을 기록했습니다. 이 실험은 참가자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일어날 특정 사건을 상상하도록 설계됐으며 이후 연구진은 뇌의 내측, 전전두엽 피질에서 나타나는 신경 활동 패턴을 비교했습니다. 분석 결과 낙관주의자들은 미래를 상상할 때 뇌가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반면 비관주의자들의 경우 개인마다 서로 다른 신경 패턴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이 현상을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리나에서 묘사한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이다라는 문장에 빗대 설명했습니다. 즉, 낙관적인 사람들의 뇌는 공통된 틀 안에서 미래를 그리지만 비관적인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미래를 상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낙관주의자들은 긍정적인 사건과 부정적인 사건을 상상할 때 뇌 반응의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이들은 나쁜 상황을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처리해 감정적 충격을 완화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반대로 비관주의자들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비교적 비슷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며 두 가능성 간의 경계가 덜 명확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낙관주의자들이 이런 공통된 신경 패턴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도 더 원활히 연결된다는 해석입니다. 낙관적인 전망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미래에 대한 공통된 비전을 공유하면서 더 쉽게 관계를 맺고 더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영국 버밍엄대 리사 보르톨로디 교수는 이번 연구와 관련해 낙관주의는 단순히 비현실적 기대가 아니라 부정적 사건의 영향을 덜 받도록 돕는 심리적 전략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긍정적인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목표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실제 실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연구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게재됐으며 뇌과학을 통해 인간의 성향이 사회적 관계 형성과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 회의가 11일간의 논의 끝에 합의 없이 지난달 15일 막을 내렸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에 따르면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었습니다. 유럽연합, 영국, 아프리카 국가 등 약 100개국은 생산 감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미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생산 감축 대신 재활용 확대만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생산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98%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원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합의 무산의 대가는 큽니다. 매년 4억 6천만 톤 이상이 새롭게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2050년까지 3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1950년 이후 쌓인 약 70억 톤의 폐플라스틱 중 재활용된 비율은 단 9%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소각되거나 매립 혹은 자연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인 도로테 모아장은 저서 플라스틱 테러범에서 플라스틱 대부분은 재활용돼서는 안 되고 독성 폐기물로 분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1만 6천여 종의 화학 첨가제 중 4천여 종이 유해 물질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처리되지 못한 플라스틱은 매년 최대 2천만 톤이 바다로 흘러가며 1초마다 1톤이 버려지는 셈입니다. 최근 그린피스와 오션 등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제주 김영 해변에서는 1제곱미터당 미세 플라스틱이 954개, 중형 플라스틱이 289개 검출돼 2016년 조사보다 각각 4배, 21배나 늘었습니다. 호주의 비영리단체 마인더루에 따르면 전 세계 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단 20개 기업에서 발생하며 엑손모빌, 다우케미칼, 시노펙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다수결을 통해 협약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나 산유국들은 끝내 만장일치를 고집했습니다. 유해인 환경운동연합 선임 활동가는 이번 협약은 역사상 처음으로 플라스틱 생산에 법적 상한선을 둘 기회였다며 이 순간을 놓친다면 위기는 더 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 국제적인 환경단체들도 이번 의장 초안은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선물이자 인류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총을 들고 매서운 눈빛으로 서 있는 13명의 의병 사진은 구한말 항일 의병의 상징적 장면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기자 프레더릭 맥켄지가 1907년 촬영한 이 사진은 드라마와 교과서에 등장할 만큼 유명하지만 그 촬영 장소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 3년 넘게 현장을 탐문한 향토사학자들의 노력 끝에 이 사진의 실제 배경이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였음이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도로와 철길이 새로 뚫리며 당시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현장 고증을 통해 의병의 역사적 자취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장소 확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맥켄지가 저서 대한제국의 비극에 기록한 여정과 일본군의 조선폭도 토벌지 그리고 양평 지역의 유적이 맞물리면서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는 1907년 9월 양평 일대를 취재하다 25일 서울로 향하던 길 강변에서 의병 부대를 만나 일본군으로 오인받아 기습을 당할 뻔했고 위기를 넘긴 뒤 이들을 세워 사진을 남겼다고 기록했습니다. 현장 인근에는 의병장 200원이라는 비석도 세워져 있습니다. 맥켄지의 기록과 전사 시기가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볼 때 사진 속 인물과 연관된 인물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아직 사진 속 13명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 자료에서는 이들을 폭도라 기록했지만 국내외 사료를 종합하면 경기도에서만 1906년부터 1911년 사이 770건이 넘는 의병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1만 7천 명이 전사했지만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이들은 5% 남짓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노예로 살기보다는 자유인으로 죽겠다는 의연한 결기를 외국 기자 앞에서도 숨기지 않았던 무명 의병들. 그들의 이름은 잊혔지만 사진과 기록은 항일투쟁의 정신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무명 용사를 추모하는 미국 알링턴 묘지처럼 이름 없이 쓰러진 이들을 기리는 새로운 추모와 연구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뇌먹는 아메바로 불리는 파울러 자유 아메바가 수돗물에서 검출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과 과학 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서쪽으로 약 750km 떨어진 소도시 오거셀라와 샤를빌의 마을 용수에서 이 아메바가 발견됐습니다. 이번 결과는 퀸즐랜드 보건당국의 의뢰로 퀸즐랜드 대학이 진행한 수질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당국은 추가 샘플 채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울러 자유 아메바는 주로 25에서 40도의 따뜻한 담수에서 번식하는 단세포 원생동물로 강이나 연못, 온천,
호수는 물론 관리가 부실한 수영장이나 심지어 수돗물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사람 간 전파는 없지만 코를 통해 체내로 들어가면 뇌로 이동해 치명적인 아메바성 뇌수막염을 유발합니다. 감염 초기에는 두통과 정신혼미, 후각장애와 상기도 증상이 나타나고 이어 고열과 구토, 목의 경직이 뒤따릅니다. 대부분 환자는 증상 발현 후 7일에서 10일 내 사망에 이르며 치사율은 97%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효과적인 치료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오염된 물을 단순히 마시는 것만으로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습니다. 퀸즐랜드 보건당국은 주민들에게 목욕이나 세안 시 코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 클립을 착용하거나 수영장과 온천에서는 머리를 물 밖으로 유지하고 코 세척 시 반드시 끓인 물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962년부터 2024년까지에 미국에서 총 167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됐으며 생존자는 단 4명뿐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 10명 정도가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2년 태국에 머물다 귀국한 50대 남성이 감염돼 사망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뇌먹는 아메바의 등장은 호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중보건에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수온 상승과 기후 변화가 미생물 서식 환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앞으로도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폭염이 단순한 기후 재난을 넘어 대기질의 악화까지 부추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A&M 대학 연구팀은 지난해 8월부터 9월 초까지 약 한 달간 텍사스 지역의 공기를 채취, 분석한 결과 기온이 오를수록 오존과 산화 휘발성 유기화합물, 초미사입자 등 오염물질 농도가 함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는 8월 18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화학회 학술대회에서 공개됐습니다. 연구 기간 당시 텍사스의 기온은 섭씨 32도에서 41도에 달했습니다. 산불 등 외부 변수가 없던 시기여서 이 폭염 자체가 대기에 미친 영향을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프로톤 전달 반응 질량 분석기라는 장비를 활용해 이 공기 속 미량 물질을 실시간 측정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장비를 두고 아주 민감한 코와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강렬한 햇빛은 대기 속 화학 반응을 가속화해 오염물질 생성을 촉발했습니다. 특히 주목된 것은 나무에서 방출되는 자연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이소프렌입니다. 이소프렌은 원래 해롭지 않지만 폭염 속에서 배출량이 늘어나 자동차 배기가스 등과 반응해 오존과 2차 유기 에어로졸로 변했습니다. 이 에어로졸은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나무가 내보내는 자연 배출물 자체는 무해하지만 강한 햇빛과 폭염 환경에서는 오히려 대기 오염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폭염이 단순히 체감 온도를 높이는 수준이 아니라 대기 화학 작용을 자극해 인체 건강 피해까지 증폭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폭염 시기에는 한낮 외출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아 외부 오염물질 유입을 줄이며 도심 도로 주변에서 운동을 삼가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의 실외 활동은 피하고 지역 대기질 지수를 확인해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이 서로 맞물려 인체 건강에 복합적 위험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불면증과 장내 미생물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난징의대, 미국 조지 메이슨대, 러시아 모스크바 의료유전학 연구센터 공동연구팀은 대규모 유전체 및 장내 미생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특정 세균군이 불면증 발생과 억제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는 불면증 환자 38만여 명의 전장 유전체 분석 자료와 국제 컨소시엄 및 네덜란드 장내 미생물 프로젝트 데이터를 합쳐 진행됐습니다. 분석 결과 14개의 세균군은 불면증 발생을 촉진하는 반면 8개의 세균군은 오히려 불면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오도리박터류 세균은 불면증 위험 증가와 유의미하게 연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면증 환자들의 장내에서는 7개의 세균군이 43%에서 79% 줄어든 반면 12개의 세균군은 65%에서 최대 4배까지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변화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불면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로 수면 장애 자체가 장내 환경을 급격히 바꾸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섭취, 분변 미생물 이식 등 장내 미생물 균형을 조절하는 치료법이 불면증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미 장뇌축 개념을 주목해 왔습니다. 장은 행복감과 수면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의 약 95%를 생성하는 기관입니다. 장 건강이 악화하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 숙면이 방해받고 수면 부족이 다시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불면증과 장내 미생물의 관계가 단순한 상관성을 넘어 면역 조절, 염증 반응, 신경 전달 물질 분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양방향적 인과성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난징의대 샹윈시 교수는 이번 결과는 불면증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수 있다며 장내 미생물 기반 맞춤형 치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면증 예방을 위해 장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가공식품과 설탕을 피하고 식이섬유 섭취와 수분 보충,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는 스트레스 완화와 숙면 유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내 미생물 연구가 불면증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전반에 혁신적 돌파구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부문 책임자 무스타파 술레이만이 최근 인공지능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술레이만은 알파고로 잘 알려진 딥마인드의 공동 창업자로 인류 AI 연구의 선구자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가 언급한 AI 정신병은 의학적 진단명이 아니라 AI와의 과도한 상호작용으로 현실 감각을 잃고 망상에 빠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영국 BBC는 AI와 대화하다 스스로 특별한 존재라고 믿거나 챗봇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챗봇이 나를 심리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AI 인격을 발견했고 수십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다라는 제보까지 접수됐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남성은 부당해고 문제를 상담하던 중 챗GPT의 조언을 믿고 자신이 수백만 파운드를 벌 것이라 확신했으며 결국 현실과의 경계를 잃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위험이 AI의 본질적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합니다. 술레이만은 AI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며 기업들이 마치 AI가 자아를 지닌 듯 홍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루 맥스테이 뱅거대 교수도 AI는 느끼거나 사랑할 수 없고 실제 감정 교류는 가족과 친구 같은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현실의 대화 습관을 주문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규제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를 비롯해 네바다, 유타주는 정신건강 상담이나 치료 목적의 AI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전문의의 개입이 없는 AI 기반 치료 홍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AI가 자살 충동을 부추기거나 정신질환을 악화시키는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캐나다인은 챗GPT와 300시간 넘게 대화한 뒤 세상을 바꿀 수학 공식을 발견했다고 믿었고, 한 주유소 직원은 AI가 부추긴 환상 속에서 오리온 방정식이라는 새로운 물리학 체계를 고안했다고 착각했습니다. 캘리포니아대 키스 사가타 교수는 이를 사용자를 환각 거울에 가두는 효과라고 표현하며 AI로 인해 입원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I 챗봇은 일상의 작은 고민을 나누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정신건강이 취약한 이들이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불안과 망상 등의 증세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전문가들은 AI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 반드시 현실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습관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